자동차 히스토리 현대 하니까 교수님이 아니라 박사님이라고 해야 될 것 박사님, 같은데. 우리 오늘은 네. 우리 그래 차력사 할 때는 우리가 뭐 하나 하자. 뭐 네. 하실래요? 새 박사입니다. 아 이름만 그래 그 교수님과 박사님 두 개로 합시다. 아이언맨이 큰 역할을 했듯이 네. 그 바람으로 아이언이라고 했더니 너무 멋지다고 쉐라고 하라 그래서 그럼요. 그래서 같은 네. 의미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 이거 원래 윈스턴 처칠이 연설해서 한 말인데 맞습니다. 신채호 선생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재생할 수. 예, 책에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그런데 미래가 없다 이게 더 말이 멋있잖아. 재생할 수 없다보다.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이 말이 신채호 선생이 한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갖다 붙이니까 이제 그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인데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신채호 선생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네. 현대 그러고 보니까 우리 현대 많이 했는데 역사를 히스토리를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질 않았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때는. 현대는 우리나라 기업인 중에서 가장 입지전적인 인물인 고 정주영 회장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맞습니다. 예, 고 정주영 회장의 인생은 그 자체가 반지의죠. 그 자체가 왕자의 게임이야. 파란만장. 정말 우리나라 경제 개발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고 마지막에 정치를 하셔가지고 좀 희화돼서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상당히 입지전적인 인물로 현대 건설의 모티브입니다. 네. 그래서 그 고 정주영 회장이 저술한 책 시련은 있어 실패는 없다. 그 책에 보시면 이제 난 쌀가게 주인이었어. 그 얘기 나와요. 경일상회. 경일상회에서 쌀 팠던 분이신데 자전거 타고 쌀 배달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1940년도에 돈을 좀 쌀가게로 벌으시고 나서 자동차 정비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도 서비스라는 데를 인수합니다. 그래서 아도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아도 친다 그러잖아. 나머지라는 뜻인데 아도가 예, 그 아트 서비스야, 아트 서비스. 아트 서비스. 네, 원래 뭐 명성식 명칭. 근데 아트가 일본 말로 당시에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일본인들이 아트라는 발음 잘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아트 하면은 그렇지, 몰라. 그렇지. 일제 강점기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차를 많이 그 수리를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간판을 아도 서비스하면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아도 서비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자동차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아무나 살 수 있는 자동차가 아니라 정말 부자. 그 일본에서 이렇게 좀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 운영을 하던.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서비스, 그러니까 정비소가 몇 군데 있지도 않았고 그렇겠죠. 또 한 번 차가 들어가면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수리하는 사람들이 막 질질 끄는 거야, 수리를. 뭐가 안 됐다, 뭐가 안 됐다, 돈 더 받으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정주영 회장이 야 이러지 말고 빨리빨리 신속정확 납기회를 지켜 이걸 철칙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성공을 합니다. 종업원이 막 60명까지 늘어나고 그러다가 그때 이제 1940년 이후가 일본은 태평양 전쟁의 막바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군수물자에 역점을 두고 막 긁어 모으던 때라 공장이라든지 뭐 생산시설 군수물자 생산할 수 있는 데를 강제 합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동 서비스도 강제 합병을 당했어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아유 차라리 트럭을 사가지고 그냥 석탄이나 나르자. 그래서 트럭 4대를 사서 석탄 운수업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1946년에 현대자동차공업소라는 걸 세웁니다. 다시 정비소를 예전에 잘 됐으니까 또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같은 해에 현대토건을 세워요. 현대토건도 세워서 토목건설도 하겠다. 사업을 이제 확장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950년도에 현대토건하고 현대자동차공업소가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긴 게 현대건설 주식회사입니다. 그 유명한 현대건설이 1950년에 설립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자동차는 정비만 계속 하다가 현대자동차가 이제 법인으로 처음 주식회사로 출발을 한 데가 1967년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현대가 기술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자동차를 만들어봤어. 뭘 만들어봤어. 그래서 미국의 포드와 기술 제휴를 해. 말이 기술 제휴지만 가서 기술 국어를 한 거지. 뭐 좀 팔 거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1968년도에 최초의 모델 코티나 1600D라는 모델을 들여와요. 국산화율이 21%였는데 왜 국산화율이 21%냐면 그러니까 할 줄 알아서가 아니라 그 당시 상공부에서 군부 정권이었잖아요. 야 우리나라 산업 육성해야 되니까 어디 나라에서 이렇게 라이센싱 하는 건 좋은데 국산화는 무조건 20% 이상 해야 돼. 그래야 팔 수 있어. 이런 제한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티나를 들여와가지고 그대로 다 해야 되는데 억지로 21% 국산화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다가 뭐 폰토하고는 이제 바로 결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967년에 누구를 이제 영입했냐면 그
그 영국의 레일랜드의 부사장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레일랜드 하면은 혼다도 가서 기술 제휴를 했었고 뭐 토요타도 그랬고 동양권에 있는 회사들이 선진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다 한 번씩은 건드려 보던 회사였어요. 거기 부사장을 이제 영입을 해가지고 경영자로 앉혀놨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부터 야 우리도 엔진 만들고 독자 모델 만들어야지 이 열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1973년부터 국산차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 국산차 프로젝트가 포니 프로젝트예요. 그 1973년도에 그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1974년도에 이탈리아 토리노 모터쇼에 컨셉트카를 출품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빠르시네요. 13년도에 시작해서 14년도에 모터쇼 출품할 정도면. 근데 이게 사연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셰시를 만들 줄 알아, 엔진을 만들 줄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미쓰비시랑 기술 제휴를 해서 미쓰비시에게 야 우리에게 플랫폼 좀 주고 엔진 변속기 주면 우리가 차 라이센싱 해가지고 만들게. 그러니까 미쓰비시가 웃기잖아요. 니들이 무슨 차를 만들어? 그냥 뭐 하여튼 만다고 하니까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막 비굴하다시피 해가지고 그걸 얻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최초의 독자 모델을 만들려다 보니까 뭔가 디자인이 좀 괜찮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저 이탈리아에 가면 카로체리아라는 공방이 스튜디오가 있는데 거기가 디자인 끝내준답니다. 그 중에서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지금 뭐 디자인 킹왕짱이랍니다. 그러니까 현대에서 그래? 보내봐. 이탈리아 사람을 보냈는데 당시에 이탈리아사에 이렇게 파견돼 있는 직원 중에 이탈리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러겠죠. 네. 그러겠죠. 그거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거야? 그런데 마치 그 레일랜드의 부사장이 영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쪽에 지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쪽에서 나섰어. 우리가 다리 놔줄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이탈리아인 주지아로라는 스튜디오를 카로체리아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수장했어요. 거기 지금 우리 4대 이탈리아 카로체리아 중에 하나인 이탈 디자인이에요. 그 회사가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당시에는 이탈리아인 주지아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다 이제 디자인을 의뢰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롱로우즈 패스트백이라고 해치백인데 스포츠 타입의 디자인을 주지아로가 그 주도하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포니는 4개의 회사가 글로벌 매니팩처링 얼라이언스를 구성을 한 거야. 지금은 그러네. 4개, 3개, 뭐 4개 뭐 이렇게 막 모여서 하는 게 흔한데 1973년도에 글로벌 매니팩처링 얼라이언스가 구성이 된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기획은 한국이 하고 플랫폼 파워트레인은 미쓰비시가 되고 다리는 브로커는 영국이 해주고 디자인은 이탈리아가 한 거예요. 그래서 포니 디자인이 5도어에 메이저가 다 모이네. 메이저가 다 모인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 잘 만드는 회사 다 모인 거야. 멋지네. 그래가지고 정주영 회장이 차를 생산을 해야 되니까 1975년에 울산에다가 자동차 종합 공장을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생산을 할 거야.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그때 1975년 12월에 1호차가 나옵니다. 드디어 포니 1 5도어 형태의 차가 나옵니다. 자, 이 차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1976년 2월부터 시판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시판된과 동시에 수출길이 또 열리게 됩니다. 국내 최초의 독자 모델이기 때문에. 야, 자동차 이제 회사 설립한 지 10년 만에 독자 모델이 나왔는데 이건 전무후문,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완성차 업체에서 전무후문이래요. 물론 뭐 다 나쁠 것 같다 쓰긴 했으나 어쨌든 디자인도 뭐 잘하는 사람에게 해서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좋았고 또 평가 성능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1976년에 처음 나오자마자 에콰도르에 5대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그 물량이 나가요. 5대. 예, 76년도에 총 1019대를 수출을 해요. 그래가지고 꽤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79년도에는 19,355대의 차량을 수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정궤도에 들어섰고 포니가 국내 점유율을 56%까지 단일 모델이 전무후무한 기록이죠 진짜. 이 포니를 가지고 수출을 하다 보니까 정주영 회장이 또 통안에 한이 또 맺힌 부분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미쓰비시에게 자꾸 싸바싸바 주세요 하니까 그 당시 미쓰비시 이제 회장했던 구보 회장이 너무 이제 고자세로 그래 엔진 갖다 쓰고 우리 아니면 니들이 뭘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포니를 가지고 이제 북미 시장을 두들겼는데 북미 시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수입 모델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엄격해요. 뭐 30몇 개 항목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37개 항목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동차에 뭐 불나서는 안 되고 또 독성이 있어서는 안 되고 배기가스 규제해야 되고 각 들어가는 부분들의 안전 규제들을 다 맞춰야 되고 37개 항목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뭐 엔진을 만들어 변속기를 만들어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없는 현대가 그걸 어떻게 맞출 거예요. 그래서 수출하려고 딱 검사를 맡았는데 13개 항목이 탈락을 한 거야. 주로 엔진하고 파워트레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야 이렇게 나가다는 안 되겠다. 엔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국산 엔진을 만들기 이전에 1986년도에 미국에 드디어 진출을 합니다. 미쓰비시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만든 엑셀이라는 차가
미국 시장에 가요. 그 오리온 엔진을 탑재를 하는 차인데, 근데 그 엑셀이 1986년도에 15만 대를 팔았어요. 미국의 수입 소형차로는 가장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첫 해에 그렇게 성과를 내니까 현대에서 난리가 난 거야. 야, 이제 우린 다 됐어. 이제 우리는 뭐 탄탄 되고 올 거야. 그런데 87년에도 베스트셀러, 88년까지 베스트셀러. 3년 연속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미국 시장에서 통안의 호사다마가 된 거예요. 네. 왜냐면 그 사건 이후로 거의 20년간 흑인이나 히스패인이 타는 아주 싸구려 아주 품질이 낮은 차의 대명사로 놀림을 받게 된 계기가 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 진출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 현대는 몰랐어요. 제일 필요한 게 AS망.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리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각 주마다 하나씩 있어도 불편한 거예요. 또 물류가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이 물류를 제대로 확보를 하지 않고 제품을 수출을 하게 되면 미국 사람은 차가 발인데 한두 달씩 차가 묶이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들이 막 극혐을 해요. 극혐을 해. 그래서 게러지를 만들어 놓고 차를 메인터넌스를 당장하는 게, 가면은 공임도 비싸지만 부품 교환하라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가 변변한 네이센터도 없이 미국 신차를 했고, 초기에 내구성이 완전히 똥망이었던 거예요, 차가.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차가 여기저기 막 고장나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이걸 어디서 고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여론이 급포감해서 완전히 싸늘하게 식었어요. 완전히 현대는 세상에서 가장 허접하고 세상에서 가장 싸구려 차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코미디언이나 뭐 토크쇼 진행자들이 차 얘기만 나오고 놀림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현대차. 고속도로에 차 서서 고생했다. 그 현대차였지?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이런 식이었나 보죠. 뭐 현대차는 뭐 사람이 아니라 뭐 누가 타고 다닌다며 뭐 그러면서 막 미국 애들이 예. 그 깐죽깐죽대면서 놀리는 거 좋아해. 아. 피아트도 어떻게 약어를 붙이냐면 Fix it again today. 너 오늘 또 고치고 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막 이런 예. 식으로 막 욕을 이렇게 놀리는 걸 좋아해요. 얘네들 예. 특성이. 예. 이 친구들은 굉장히 또 위트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예. 근데 듣는 사람들은 정말 미치고 뼈아프지, 환장하는 거예요. 뼈아프지. 그래서 90년대에는 현대가 완전히 싸구려 차의 대명사, 돈 없는 사람들이 타는 차, 흑인들이나 히스패닉의 하층민들이 타는 차로 아예 그냥 낙인이 찍혔어요. 그래서 그 뒤로 소나타, 엘란트라가 수출이 됐지만 뭐 그냥 야, 너 못하냐? 그럼 현대 그럼 너 요즘 어렵니? 너 사업 망했니? 불쌍하다 야. 그거 타면 사고 나면 죽는 거 아니야? 고장 나면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현대가 그래서 결국은 야, 안 되겠다. 우리 자체 엔진 만들어 가지고 품질 높이자. 그래서 알파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이 알파 팀의 엔진은 뭐 그 당시에 그 투밸브의 카브레타 엔진도 못 만들어 봤는데 어떻게 만들어? 그러면서 그때 미쓰비시 구부 회장이 현대가 엔진 만든다는데요. 그러니까 그 구부 회장이 막 박장대소하면서 이랬대. 야, 걔네들이 엔진 만들면 만약에 엔진 나온다고 하면 우리 30년 전 엔진이랑 비슷한 거 나오겠다. 야, 내비둬라. 뭐 이렇게 조소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현순 박사라고 GM의 엔진 개발을 담당하던 한국 연구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현대 정조영 회장이 이제 이현순 박사에 러브콜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와서 우리나라 국산차의 엔진 개발을 담당해주지 않겠냐. 그리고 클라이슬러의 이대훈 연구원, 이대훈 박사라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현순 박사가 그 근무 환경이 열악하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그치. 외국계 회사는 개발자들에게 대우가 좋아요. 그죠. 근데 현대에서 뭐 연봉을 얼마나 줬을지 모르겠는데 더 좋은 대우를 해주지 못했을 거야.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 우리도 국산 엔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오겠다 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용인 마북리에 연구소 설립을 합니다. 그게 마북리 연구소예요. 거기에서 현대 알파 엔진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에서 엔진 개발한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 방해를 하는 거야. 미쓰비시에서는 야, 너 이렇게 되면 우리 엔진 안 줄 거야. 이렇게 압박을 주기도 하고 77년에 주한대사가 정주영 회장 불러가지고 야, 니들 엔진 개발 취소하고 자동차 이제 개발 안 하면 우리가 현대 건설 밀어주고 중동 개발도 다리 놔줄게. 회유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일본이 거의 그 경제적으로 대만을 식민지처럼 많이 이렇게 지배해 왔거든요. 그래서 대만은 아직도 자동차 안 만들어요. 거의 일본 차들을 수입해서 전량 다 수입차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 하나를 경제적인 식민지로 삼아버리면 꿀 빼먹기가 좋은 거야. 그래서 미국 자동차 수입해가지고 쓰면 되는데 니들이 왜 만들라 그래? 이렇게 설득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정주영 회장이 밀고 나갔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군부 정권에서는 야, 니들 중공업도 하고 자동차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군부 정권에서 대기업에서 뭘 할지 정해줄 때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너 욕심이 너무 많아. 건설도 하고 중공업도 하고 자동차도 해?
한 곳에만 집중해. 중공업 할래, 자동차 할래, 선택해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정주영 회장이 중공업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뭐 따라잡기가 어렵지 않은데 자동차는 한번 뒤처지면 영원히 못 잡는다. 우리 자동차 할래요. 택한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그래서 알파 엔진의 프로젝트가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이 됩니다. 1990년에 돼서 이제 프로토타입까지 나왔어요. 구보 회장이 그래 꼴이나 보자고 왔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예, 거의 7년 개발 기간이 7년이 넘었어요. 구보 회장이 꼴이나 보자고 와서 마북리 연구소에 딱 왔는데 이 엔진에 온도계가 240개가 꽂혀 있으면서 각 부분의 열 변형이 데이터화로 다 나오는 걸 보고 식은땀 흘린 거야. 헉, 미쳤구나. 와, 이게 뭐지? 그리고 엔진의 구조를 딱 보니까 이게 카브레타 엔진이 아니야. MPI 엔진인 거야. 자, MPI 엔진이 그때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 선진 자동차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독일도 80년대 중반에나 MPI 엔진을 대중화시켰고 미국도 80년대 후반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카브레타 엔진을 만들어 보지도 않았던 현대가 제일 처음 만든 엔진이 3밸브 MPI 엔진. 지금으로 말하면 수소차 만들고 있는 거야. 자동차 한 번도 만들지 않은 회사가 갑자기 대단한 그 완성된 수소차를 내놓은 거야. 이런 거와 똑같은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구보 회장이 완전 식은땀을 흘리고 경영진을 만나서 오리온 엔진, 시리우스 엔진, 시그마 엔진, 로열티 반을 다 깎아줄게. 이거 철회해라. 하지 마라. 이제 안 거지. 이게 나오면은 큰일 난다는 거를. 현대가 이제는 우리가 보는 그런 아주 만만한 대상이 아니고 부쩍 크겠다라고 이제 경영자로서 감이 온 거예요. 현대는 뭐 다 했는데 미쳤어? 그지. 네, 싫어. 너한테 다 줄게. 그리고선 이제 결국 91년 1월에 엔진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91년 4월에 엔진 제조 공장이 설립이 돼요. 그리고 91년 5월에 당시에 20대 로망이었던 스쿠프에 얹힙니다. 그리고 터보차저가 얹혀서 115마력 205km 제로 9.8초 미국에 수출을 해요. 네. 미국 소비자들이 딱 보고서 현대가 만들었다고 이걸? 이 가격에? 이 출력에? 1500cc인데 115마력? 당시 일본 차들은 90에서 95마력밖에 못 냈고 그런 소형차들 레벨이 또 제로백도 12초 내외였어요. 근데 9.8초야. 난리가 난 거예요. 물론 인터쿨러가 없어가지고 1시간 타면 막 퍼지고 난리도 아니었어. 스쿠프가 뭐 문제도 많았는데 그 스쿠프가 또 굉장히 훌륭한 모델이었고 기념비적인 모델이었던 게 뭐냐면 C필러가 되게 얇게 디자인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C필러가 얇게 디자인돼 있으면 그 당시에 모노코크 기술에서는 차체 강성을 확보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C필러를 얇게 하면서도 차체 강성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현대가 세시 기술도 갖췄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자동차는 무조건 국가의 재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A to B 필수품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드디어 자동차의 컬처라는 요소가 생긴 거예요. 젊은이들의 로망. 카 이즈 라이프가 된 거야. 카 이즈 라이프. 우리나라도 국산차인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카 라이프가 드디어 실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최초의 국산 엔진이 얹혀진 겁니다. 네.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1967년도에 완성차 업체로 들어와서 아무런 엔진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던 제조사가 시대를 선도하는 MPI 엔진을 91년도에 그것도 터보차저가 걸려가지고 1.5L에서 115마력을 뽑는 엔진을 만들었다? 남들 투밸브 하고 있을 때 쓰리밸브 그렇죠. 새로운 개념도 도입하고 어마어마한 이건 성과예요. 그때 당시에 현대가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현순 박사를 중심으로 1995년에 베타 엔진이 나옵니다. 점점 라인업이 늘어나요. 감마 엔진도 그때 이제 설계가 됐는데 당시에 소나타 3에 시리어스 2 엔진이 들어갔어야 됐어요. 근데 미쓰비시에서 이제 2개나 냈는데 또 엔진을 내면 시리어스 2 엔진을 안 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현대에서 눈치 보다가 에이, 감마 엔진은 홀딩 한 거예요. 그래서 시리어스 2 엔진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야 허리가 있어야 된다. 허리 엔진이. 그러니까 1.8 엔진 뭐 최대가 베타가 2.9까지밖에는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 이상 되는 모델이 있어야 되고 2.4 또 중심이 되는 가장 든든한 그런 코어가 될 수 있는 엔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엔진 개발하자. 그 그래서? 당시는 지금은 다운사이징에 그래서 2000cc면 적당한 걸로 보이고 3000cc만 돼도 와 크다라고 하지만 그죠? 예. 예전에는 1500cc 아니 저게 무슨 엔진이야. 그렇죠. 2000cc 정도 되면 아 그냥 승용차로 쓸만하지. 네. 3000cc 정도는 돼야 야 이거 힘 좀 나오겠네. 그렇죠. 하던 그런 네. 시대였거든요. 네. 응? 그래서 이현순 박사가 다시 감마 엔진의 설계도를 끌어듭니다. 그래서 그 감마 엔진의 설계도를 수정하고 수정해서 2000cc 스퀘어 엔진을 딱 만들어냅니다. 2002년도에 그게 세타 엔진이에요. 근데 이 세타 엔진이 현대 역사를 바꿔놨어요. 현대 역사를 바꿔놨어요. 엔진 받아다 쓰고 자체 개발해서 겨우겨우 소형차 수출하던 회사가 이제 그때 미쓰비시하고 클라이슬러면은
전 세계 완성차 업체에서 기술을 선도하는 프론티어였어요. 특히 미쓰비시는 중공업과 자동차에서 일본에서 자존심이 굉장히 뭐 랜서라는 탁월한 모델도 있었고요. 파제로 그렇지. 뭐 이런 모델들을 통해서 자동차 회사에서 호랑이처럼 호령하던 일본 제조사였어요. 그런데 그 제조사하고 2003년에 글로벌 매니팩처링 얼라이언스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엔진을 우리가 같이 설계해서 판매할 거야라는 어소시에이션을 구성을 하는데 알고 보면 그거 2002년도에 개발된 세타 엔진을 다 받아다 쓴 거예요. 그래서 미쓰비시는 4B1이라는 엔진, 시리우스 2 엔진을 이제 현대 엔진이 대체를 해버리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랜스에다가 실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슬러는 4기통 엔진의 폭넓게 가장 폭넓게 쓰이는 월드 엔진을 세타 엔진을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로얄티를 그 두 회사로부터 받은 거야 이제. 그때 왜 엄청난 지난번에 사건이었던 벤츠에서도 남몰래 받았지 않았나? 그렇죠, 하고 그렇죠. 이제 맞아, 예. 우리가. 원래 벤츠는 1970년대 후반에도 기술 제휴를 했었어요. 말이 그때는 기술 제휴지. 그때는 무조건 받아다 쓰는 거였고, 90년대에도 한 번 한 적이 있고, 2000년 그러니까 세타 엔진 이후에도 A 클래스하고 B 클래스에 들어가는 4기통 엔진은 아마 세타 엔진이 블로악이라든지 베이스를 제공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돌아요. 이건 오프 더 레코드이기 때문에 뭐 사실 확인은 안 되지만 거의 전문가들은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엔진의 특성이라든지 뭐 회전 질감이 이렇게 비슷해요.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까지 공급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세타 엔진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이제 가속도가 붙었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람다 엔진 나왔고요. 그 람다 엔진을 통해서 2005년도에 그랜저 TG가 나왔는데 독자 모델로 히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NF 소나타가 완전히 이제 국산, 트랜스미션까지 완전히 국산으로 해서 엔진까지 해서 세타 엔진으로 탑재가 돼서 활발하게 수출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허리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람다 엔진은 이제 V6 엔진이라는 시그마 엔진을 대체하는 엔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람다 엔진이 출시가 돼서 대한민국의 중대형 차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했고 2008년도에 타오 엔진이 나와요. 타오 엔진은 또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우리나라가 엔진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워즈워터 10대 엔진으로 2년 연속으로 선정된 최초의 국산 엔진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2010년도에 또 역사가 한번 바뀌어요. 2010년도에 어떻게 역사가 바뀌냐면 GDI가 들어옵니다. 독일 업체에서도 2008년, 9년이나 돼서야 이제 GDI를 적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현대에서 갑자기 2010년도에 우리 GDI 한다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 일본 업체는 하지도 않았어요. 86년도에 그 고급차의 대명사인 그랜저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미쓰비시랑 협작을 해서 만든 차고요. 일본하고 한국에 동시에 팔렸는데 일본에서 망하고 원래 일본에서는 큰 차 네. 뭐 안 좋아한다면서요? 캠리 어코드도 안 팔려요. 어코드도 일본에서 20위권 밖이에요. 거의 뭐 피트라든지 뭐 아쿠아라든지 이런 차들 팔리지 중대형 차 못 팝니다. 그러나서 이제 에쿠스를 1999년도에 냈는데 1세대 모델에서 그 프라우디아라고 미쓰비시에서 그 판매를 같이 했어요. 한국에서 에쿠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도 경합을 해가지고 롤스로이스 스타일로 디자인된 게 채택이 되고 뭐 그러고 파워트레인은 이제 뭐 디자인은 이제 현대에서 맡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파워트레인은 미쓰비시에서 맡기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에쿠스 거기서는 이제 프라우디아로 판매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미쓰비시가 현대가 알파 엔진 만들고 베타 엔진 만드니까 이거 장난 아니거든. 그러니까 야 우리가 선진 기술력을 제대로 한번 보여주자. 우리가 일본 제조사 프론티어로서 야 우리가 이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과시 한번 해보자. GDI를 만들었어요. 직접 분사 엔진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GDI가 지금처럼 이렇게 기술이 완축하던 당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통 그 직분사 엔진을 당시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거 실린더 안에 디젤처럼 분사를 해가지고 압축 빵해가지고 빵 터트리면 왠지 연비도 좋아지고 효율도 높아지고 압축기도 높여가지고 다 좋은 거 아니야? 빵 터트려 지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계산을 못했던 건 이거야. 깔끔하게 터트려주면 좋은 디젤은 공기만 공급을 해가지고 압축을 한 상태에서 요 연료만 싹 조절을 해주면 지가 알아서 그 실린더의 온도에서 압축 착화를 펑 해버려. 그러니까 이상연소, 노킹이라는 게 사실 디젤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거의 없어요. 노킹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별로 없는 그런 안정되어 있는 시스템의 직분사 엔진인데 가솔린은 연료를 뿌려주고 그걸 뭘로 착화시켜야 되냐면 점화 플러그로 빵 튀겨줘야 되는 거야. 점화 플러그라는 거는 불꽃이 터지는 시점과 위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발화가 잘 돼가지고 전반적으로 고르게 싹 퍼지면 되는데 엔진의 어떤 특성, 연료의 질 이거에 따라서 또 양에 따라서 잘못 조절이 돼버리면 엉뚱한 데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화가 늦게 되면 헛발질, 그렇죠. 점화가 너무 빨리 되면 노킹, 그렇죠. 양날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엔진은 이게 열이 순간적으로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이상 연소를 해도 열 변형이 일어나요. 그 열 변형은 엔진이 파손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차가 막 퍼지고 막 노킹 나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쓰비시에서는 야 이거 못 해먹겠다. 그리고 연구를 또 해보니까 야 하이옥탄 가솔린이 필요한데 하이옥탄을 생산하는 정유사가 거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야 기법 이거 그냥 너무 이거는 이상적인 기술이었다. 그 현대에 넘어갔는데 현대에서도 어떻게 할 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그 GDI 에쿠스는 잠시 나왔다가 네, 잠시 나왔다가 그냥 다 들어갔어요. 그 사라졌죠. 고객들이 이 차가 네. 뭐야 이건 완전히 뭐 현대 욕이란 욕은 다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MPI 엔진으로 살짝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현대가 근데 결정을 잘했어요. 그걸 다시 라이센스를 그냥 포기하고서는 이제 다시 가져간 게 아니라 우리가 좀 갖고 있어도 될까? 홀딩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이게 미쓰비시에서는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어차피 엎어진 프로젝트인데 그러다가 2010년도에 그 카드를 다시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감마 엔진에다가 GDI를 딱 얹어버린 거야. 그러고 나니까 1600cc 자연흡기에서 140마력이 새끈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워즈워터에서 감마 엔진이 또 10대 엔진에 선적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타에 GDI 올리고 람다에 올리고 타우에 올리고 그리고 람다 3.3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그 GDI 터보 엔진이 또 2018년에 또 워즈워터에서 또 상 받았어요. 네. 네. 그리고 소나타 하이브리드도 상 받고 상을 많이 받았어요 현재도 엔진을. GDI로 승승장구를 하는가 싶었는데 미국에서 GDI 내구성 문제가 빵 터진 거예요. 네, 그래서 2.0, 2.4 완전히 허리 중심이 되는 세타 GDI에서 그 문제가 터지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웠죠. 근데 미국은 특히 시끄러운 게 뭐냐면 미국은 레몬법이라는 게 있어요. 레몬법이래 소비자 징벌적 손해배상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리고 미국 교통당국에서도 이 과태료나 벌금을 어마무시하게 때려요. 징벌적인 벌금을.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구성이 좋지 않은 미국의 시장에서 판매를 못해요. 미국에서 내구성이 가장 제일 원인이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공임도 비싸고 고칠 만한 그 칼센터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게러지 가지고 본인이 직접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데 이게 안 돼 버린 미국인들이 발이 묶이니까 꼼짝을 못하니까 소비자들이 그것 때문에 사질 않아요. 그래서 현대 GDI 사태 이후로 현대차가 빠르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 GDI 엔진을 탑재한 모델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현재 4건의 집단 소송이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가 지금 현대는 초유의 관심사예요. 향후 10년의 미국 시장의 명운을 바꿔놓을 수 있는 중대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지난 20년간 네. 정말 눈부신 발전을 했어요. 그 어떤 제조사도 할 수 없는 눈부신 발전을 했고 지금 825만 대 정도 생산합니다. 전 세계 5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차보다 차 많이 파는 데는 폭스바겐, 토요타, 르노, 닛산 그리고 그 르노 닛산에 미쓰비시가 팔려 들어갔어. 현대에게 기술 전수하던 그 미쓰비시는 이제 흔적도 없고 거기로 이제 편입이 돼서 ETC가 돼버린 거야. 흔적도 없어. 그리고 GM. GM. 그러니까 현대보다 차 많이 파는 회사는 이 네 회사밖에 없어요. 우리가 혼다 공다루 기업이라고 했는데 혼다는 7위입니다. 525만 대로 한참 밑이에요. 그러니까 현대가 2008년서부터 5위를 치고 들어와서 지금 10년 넘게 5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연 이제 곧 1000만 대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1986년도에 100만 대를 팔았고 누적 판매대 전체 다 누적이 100만 대였고 1996년도가 누적이 1000만 대였어요. 근데 그걸 이제 1년 만에 갈아치울 수 있는 제조사가 된 거예요. 대단하네요. 대단한 건 이게 신화예요, 신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큰 자동차 회사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가 워낙에 국산 기술을 고집하다 보니까 지금 기술 고립에 빠져 있어요. 전기차도 자기들이 다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배터리만 빼고는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다른 회사들에서 현대 부품들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LG가 쉐보레 볼트 EV 거기 들어가는 부품의 87%는 LG가 만들었어요. 배터리는 LG화학에서 공급을 했고요. 모터하고 인버터 뭐 그런 전자 부품들은 LG 이노텍에서 공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외장하고 내장은 LG 하우시스에서 공급을 했고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에서 공급을 했어요. 다 해지들이 그러니까 타이어하고 링크하고 몇 개 빼고는 다야. 그러니까 그게 차라리 LG 마크 달아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LG에서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가 비중이 거의 58%가 넘어요. 제조 원가 비중이. 그런데 LG는 완성차 안 해요. 왜냐면 지금 당장이라도 전기차 막 찍어낼 수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야 우리가 전기차를 만들면 우리 브랜드 때문에 다른 회사가 우리 부품 쓰겠냐. 부담돼서 안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 시장에서 만약 실패를 하면 이 많은 생산 시설과 이 많은 부품들은 다 썩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기차 완성차 안 한다. 그냥 부품사로 서플라이로 남을래. 근데 현대는 내가 다 할래. 초창기에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 할 거야. 그 기본 기술 원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에 익숙하지가 않고 2차
굴뚝 산업에 아직까지 이제 익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나 수소차처럼 이 얼라이언스를 구성해야 되는 사업에서는 약간 현대가 지금 불리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수소를 토요타랑 과연 얼라이언스를 구성을 해서 현재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수소차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 개발해가지고 수소 대량 생산을 하면 우리나 일본처럼 자원 빈국은 석유에 의존하지 않으려면 수소 같은 것들을 맞아요. 개발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배터리는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수소는 가격만 안정화 되면 충전도 5분 안에 될 수 있으니까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토요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자원 빈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2차 그 연료전지 수소밖에 없다. 지금 그래서 나가는 건데 수소가 아직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고 정부 지원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지금 명암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현대가 지금 기술 고립에 빠져 있는데 이 얼라이언스를 어떤 식으로 미래 차를 가져갈 것인지가 지금 관건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다 한다, 내 손으로 다 한다는 정신보다는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기술을 좀 더 폭넓게 좀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앞으로는 플랫폼 시대 아닙니까? 플랫폼 사업에서 또 성공을 해야지만 제조사들이 또 클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현대가 지금 뭐가 제일 고민이냐면 지금 이제 거의 포기 단계였는데 현대 이름이 현다이, 휴운다이, 효운다이, 뭐 헌다이, 심지어는 하이언다이까지. 그 WRC 보면 영국 사람들은 현대를 하이언다이라 그러거든요. WRC에 요즘 1, 2등 많이 하잖아요. 중계할 때 보면 하이언다이, 하이언다이, 하이언다이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현대도 그것 때문에 막 미칠라 그래. 근데 이게 외국 사람들에게 여 발음은 그쵸, 너무 어렵지. 그 사람들 태워놓고 간장 공장 공장장 강 공장장이다. 야, 한번 해봐. 그럼 못하잖아. 이거랑 똑같은 거야 여 발음이. 세종대왕님이 이렇게 만든 걸 어떻게 해? 그런데 현대를 그렇게 딱 해서 이제 브랜드 네임을 하니까 다 제각각 부르는 거야. 그래서 현대가 고민하다가 2009년도 슈퍼볼 광고, 슈퍼볼가 엄청 비싸잖아. 그때 마침 제네시스가 올해 북미 차로 선정이 됐어요. 광고를 띄웠네. 어떻게 띄웠냐면 社長、ハンデイジェネシスノースアメリカカーブ・ザ・イヤー Haben Sie das gesehen? ハンディのことを誰もが今知ってるじゃないか。ハンディに関しては中国車だろ。 Hyundai hat gewonnen. Das wird Konsequenzen haben. ハンディのことを誰もが今知ってる。 Hyundai, ハンディ。 Hyundai, Hyundai. Win one little award, and suddenly everyone gets your name right.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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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현대야. 이걸 들려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현대 like Sunday. It's Hyundai, like Sunday. 딱 이렇게 라임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거기서 현지인이 발음한 게 현대가 아니라 헌데이 like Sunday 이렇게처럼 들렸네? It's Hyundai, Hyundai, Hyundai. 미국인들이 저널리스트 좀 배운 사람들은 그 광고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헌데이라고 그러는 거야. 네.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은 그 발음이 썬데이하고 똑같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헌데이 like Sunday 그게 굉장히 인상적인 광고로 남아있거든요. 근데 소비자들은 휴운다이, 현다이, 효운다이, 하이언다이 막 제가 아까 몰라요. 지금 현대에서 포기야. 진짜 어떡하냐. 그러니까 현대가 지금 로고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기아는 킬드 앤 액션, 킬드 앤 액선트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사, 사고사. 그 다음에 현다이도 뒤에 다이가 붙어 죽어. 근데 소셜 네트워크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요즘 그 기업들도 약 빨고 마케팅 많이 하거든. 현대도 좀 유연하게 그런 거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언어 문화를 좀 퍼뜨렸으면 좋겠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야. 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감탄사가 뭔 줄 아냐? 죽여. 죽인다 이거야. 맛 죽이네. 기분 죽이네. 야, 그 킬드 앤 액션, 킬드 앤 액시던트가 그 의미가 아니라 킬드 죽인다는 의미야. 우리는 좋을 때 죽인다 그래. 그래서 그 기아가 사실은 캬야. 캬 죽이네. 품질 죽이네. 이런 의미다. 그리고 그거 좋네요. 현다이의 다이도 현대의 품질이 죽이네 이런 뜻이야. 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아. 너 언어가 글로벌 하려면 이런 언어들을 알아야 돼. 그래서 너희들 모른다 그러면 야 한국에서는 가면 죽이네가 진짜 사람 죽이네가 아니라 그렇지. 정말 미친 듯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를 때 죽인다 그래. 그러네. 이성 간에 교제할 때도 좋아 죽네 그래. 그쵸. 그래서 품질 좋아 죽어. 요즘 차 현대차가 야 가격 대비 죽어. 그러네. 이거 죽음이야 이거. 예. 이렇게 해서 좀 유연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네. 새 교수님. 오랜만에 새 교수입니다. FE입니다. FE, 프로페서 FE. 네, 프로페서 FE. 요즘 교수님 바쁘신 아, 것 여- 같던데 아주. 아 저요? 연락이 많이 나오시는데. 아 예, 여기저기 그냥 뭐 싸니까. 아니, 네. 우리가 현대 차력설 한 이후로 기아에 대해서 해당하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요. 기아도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요. 현대만큼. 기아가 오래됐을까요? 현대가 오래됐을까요? 기아요. 왜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제조사 현대잖아요. 네. 그렇죠. 전통의 현대. 그 기아가 더 오래됐다고요? 왜냐면 대표님이 그렇게 아이. 질문하시는 걸 보면은요, 기아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걸 거예요. 이 얘기하려고 맞습니다. 그랬죠? 아주 네. 정확했습니다. 정답이죠? 네, 맞습니다. 예, 기아가 1944년 네. 학산 김철호 회장님이 설립을 한 기업입니다. 네. 현대는 언제일까요? 그게 기억이 날 리가 없지. 47년. 그렇죠. 예, 1947년. 너무 역시 영역이 오래 가십니다. 나는 3시간은 가. 1947년에 아도 서비스. 네. 네, 아도 서비스라는 아틀 서비스. 그래서 아도를 친 거예요, 현대가? 그렇죠. 기아를 아도를 쳐서 가져왔. 3년 더 빨리 설립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학산 김철호 회장은 1920년도에 오사카로 넘어가요, 일본에.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자전거 사업을 합니다. 자전거 판매한 게 아니라 이제 볼트너트 자전거에 들어가는 아, 예, 그거를 이제 취급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전거 기술을 배워가지고 1944년에 이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망할 것 같은 기짐이 보이자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성전공이라는 회사를 세워요. 거기서 이제 자전거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52년도에 기아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회사명을 바꿉니다. 그리고서는 자전거를 하나 출시했는데 그 자전거 이름이 삼천리호입니다. 삼천리? 네, 삼천리호 많이 들었죠? 그 자전거 삼천리? 그 삼천리 자전거를 얘기하는 걸까요? 네. 그래요? 그럼 네. 기아가 삼천리 자전거를 창시한 브랜드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네, 삼천리 자전거가 기아 산업에서 나온 브랜드예요. 오, 아직도 있잖아요, 삼천리. 그럼 지금도 기아일까요? 아니야? 오, 다 맞추네. 아까 네. 하도 틀려가지고. 네, 1979년도에 오. 떨어져 나갔어요. 분리가 돼가지고 지금은 기아사는 아니고요. 네. 삼천리 자전거를 만든 그 모체가 되는 기업이 기아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를 만들기 전에 1962년. 1962년에 그 현대가 미쓰비시랑 같이 협업을 해서 기술을 발전시켜 왔지 않습니까? 뭐 협업이라기보다는 기술을 거의 얻어왔죠. 김미 테크놀로지 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기아는 마스다에서 주로 기술을 많이 얻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마스다가 유럽 지향의 그 핸들링을 중시여기고 경량 그 스포츠 모델도 많이 내고 하는 이런 그 말하자면은 뭐 엔진 기술이나 샤시 기술이나 이런 데 아주 녹록치 않은, 하지만은 뭐 일본에는 3강 4약이라고 했는데 항상 4약에 속하는, 예. 지금도 200만 대가 안 돼요. 총 판매 대수가. 작은 회사긴 한데. 마스다도 1920년대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코르크를 생산하던 기업으로 시작했다가 1927년도에 이제 자동차 산업을 시작을 했고,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아무래도 군부 정권에 많이 협조를 했죠. 히로시마현에 본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강제 노동자를 그쪽으로 이주시켜서 노동을 시키다가 원자폭탄 투하 사건으로 이제 많은 희생자를 냈던, 우리하고는 조금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근데 그 마스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로터리 엔진인데, 마스다에서 개발한 게 아니라 원래 그거 당시엔 서독이었죠. 서독의 NS 유사라는 곳, 방켈이라는 데에서 개발한 형식이에요. 로터리 엔진을 딱 개발을 해놓고서 야 이거 제품화 좀 할래 하고서 자동차 제조사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컨택을 했는데 유럽에서 관심이 없었어요. 기밀도 잘 안 되고 뭐 내구성도 좀 떨어지고 연비도 좋을 것 같지 않은데 그걸 왜 만들라 그래. 그런데 이제 마스다가 거기 관심을 가지고 이거 괜찮겠는데 하고 그걸 라이센스를 받아다가 1967년도에 로터리 엔진을 냈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RX 원서부터 RX8까지 이어지다가 결국 이제 마스다도 두 손을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스다도 보면은 기술을 파는 브랜드였고, 예, 약간 똘끼충만한 일본에서는. 마스다가 이런 기술의 브랜드였기 때문에 기아에서는 그 마스다에서 기술을 빌려와서 1962년에 367cc의 산발이 트럭을 만듭니다. 여기서 이제 기아의 속성, 느낌 네, 이런 게 네. 나오는 게 왜 예. 기아가 마스다로부터 기술을 배워왔을까? 네. 그게 기아의 속성인 거예요. 그렇죠. 기아가 기본적으로 히스토리컬하게 기아도 뭔가 방점을 기술 쪽에 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게 이제 기아의 속성이 지금까지 흘러왔다.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기술로 승부를 하자. 그러니까 기술의 기아다. 기아가 협력했던 라이센싱했던 모델들을 보면은 피아트, 푸조, 유럽에서도 핸들링 좀 한다는 그런 브랜드래요. 그래서 마스다의 그 산바리를 가지고 와서 명칭을 뭐라고 붙였냐면 K306이라고 했어요. 예, 357cc니까 대략 360cc에서 그때부터 K하고 숫자를 붙이는 모델명을 그때 만들었던 거예요. 1974년에
승용차를 하나 내요. 마시다의 파밀리아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그 파밀리아라는 모델에 들여왔는데 뭘로 팔렸냐면 브리사. 브리사 하면은 그 자동차 좋아하는 아재님들이 그렇죠. 우와 브리사 브리사 브리사. 예. 그때 당시만 해도 폰이 나오기 전에 폰이가 1976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뭐 그게 최고의 국산차였어요. 예, 왜냐하면은 당시에 라이센싱으로 그대로 들여와서 판 게 아니라 국산화를 해서 팔았어요. 그 모델을 그대로 들여왔지만 국내에서 생산을 했는데 처음에는 80% 국산화를 했다가 나중에 90%까지 국산화를 끌어올려서 거의 뭐 외국 모델이지만 라이센싱한 국산 모델처럼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뭐 택시, 승용차, 맞아요. 예. 브리사가 포르투갈어예요. 부드러운 바람. 영어로는 동쪽에서 부는 무역풍. 야, 뭐랑 이름이 비슷한데? 오, 야, 야, 그걸 기억을 해냈어? 와, 역시 작은 걸 감동하는군요. 그러니까 파사트가 그럼 먼저일까요? 브리사가 먼저일까요? 누가 베낀 거야? 브리사가 먼저야. 브리사가 먼저예요? 네. 브리사가 1974년, 네. 파사트가 1973년. 아, 그러니까 학산 김철호 회장이 이제 돌아가시고 장남이 승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기업의 장남이다 보니까 경영 수업을 받았겠죠. 그럼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제 또 유학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폭스바겐에서 파사트라는 멋진 차가 나왔는데 이름이 무역품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이름하긴 좀 그러니까 야, 포르투갈어에도 브리샤가 그런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고 영어에도 있으니까 우린 브리사라고 하자. 예. 그래서 그런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2세대 모델을 다시 냈는데 1977년에 파밀리아 그 다음 시리즈로 배기량을 좀 늘린 모델을 냈는데 그때 명칭을 브리사에서 K303으로 바꿨습니다. K303 하면 또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폰이랑 같이 그 대한민국에서 맞아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쌍두마차. 맞아요. 예, 예. 택시는 거의 폰이 아닌 브리사. 맞아요. 그다음에 우리 아빠 차 샀어 하면 브리사. 폰이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기아가 상당히 그걸 통해서 잘 자동차 산업을 해나가고 있다가 1981년도에 출퇴를 하나 맞아요. 50 정권이 들어오면서 자동차 공업 합리화 조치라 그래서 선택해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는 거 해. 정부에서 딱 정해주면 기업은 네 하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때 기아에서 승용차하고 상용차를 다 만들고 있었으니까 1976년에 아시아 자동차라고 그 광주에 적을 두고 있는 상용차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50 정권에서 야 둘 다 하려 그래 왜? 둘 중에 하나 중에서 승용차는 하지 마. 그리고 상용차만 해 니들은. 그리고 중소형 승합차, 트럭, 버스만 만들어. 강제로 이렇게 조치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브리사 잘 팔리고 있다가 81년도에 그 조치가 딱 이루어지니까 합리화 조치 때문에 강제로 단종을 시켜버리게 된 거예요. 회사에 위기가 온 거야. 어떻게?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이제는 우린 끝났다. 그래서 대량 해고 사태에서부터 도산 위기까지 나와서 야 정말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그때 기아를 하늘에서 구해준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뭘까요? 굉장히 오래된 승합차 이름 하면 승합차의 고유명사 봉고. 아, 봉고가 딱 나와요. 봉고가 네. 기아 거였어. 예, 봉고. 그게 1981년도에 출시가 되는데 그게 얘기가 많았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RV라는 개념이나 맞아요, 없었어요. 승합차 1톤 트럭에 대한 수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 1톤짜리 그 코딱지만한 트럭을 만들어 뭐해? 10명이 타는 그런 조그만한 주먹만한 그 버스를 만들어서 뭐해? 이런 얘기가 팽배했어요. 그런데 기아는 그 당시에 뭐 아니면 도야. 뭐라도 해야 돼 지금. 회사가 도산하지 않으려면. 대량 실질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려면. 그래서 그냥 한 거야. 그런 대박이 나. 대박 중에 그런 대박도 없었죠. 완전히 대한민국의 자동차 문화 생활을 다 바꿔버렸어. 농어촌 자영업자들에게 1톤 트럭이 얼마나 소중한 거라는 거를 인식시켰고 그다음에 그 당시만 해도 2대 3대가 사는 가정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대가족들 차 한 대로 다 타고 다니기 얼마나 좋아. 성묘 가거나 아니면 뭐 명절 때 가는데 이거보다 좋은 차가 없는 거야. 기아에서 이제 그렇게 히트를 칠 줄 모르고 광고를 아주 그 아기자기하게 냈어요. 부모끼리 만나면 그렇죠. 네. 인사해요. 많이 안 팔릴 줄 네. 알고. 그때 당시 50 정권에서 그 해외 수교의 붐이 일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특히 아프리카를 많이 갔어. 많이 초대도 하고. 근데 아프리카의 가봉에 대통령 이름이 또 봉고야. 그래가지고 딱
국내 와가지고 네. 봉고 대통령 해가지고 아프리카 처음 이제 수교 맺으면서 막 봉고 대통령 하니까 너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제 기아에서 뭐 봉고를 선물했네 맞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 봉고 대통령 이름을 따온 거냐 뭐 이런 속설도 있었는데 그 봉고라는 말은 그 아프리카의 영양 이름이에요. 원래. 예, 영양 이름에서 따왔고 그리고 봉고 대통령하고 상관이 없는 게 마스다에 원래 봉고 모델이라고 있어요. 승합차가 트럭하고 그래서 마스다에서 판매되는 소형 승합차와 트럭의 이름 봉고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딱 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아에 근무했던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하늘이 내려주신 구세주다 봉고는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예, 그래서 그 봉고가 우리나라 단일 브랜드로는 가장 장수한 브랜드. 1981년도에서 지금까지 나와요. 봉고 지금은 트럭만 나와요. 봉고 3. 그래서 봉고로 다시 어떻게 살아났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도에 이제 로고를 바꿔요. 5대양 6대주 깃발 휘날리는 로고.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딱 돼서 이렇게 깃발 휘날리는 듯한 로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게 94년인가요까지 사용이 됐다가 이게 공장 굴뚝에 나오는 연기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의 로고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1987년도에 자동차 공업 합리화 조치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승용차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나온 승용차가 뭐였냐면 아까 얘기했었어. 그렇지, 프라이드. 내가 샀던 거. 네. 아 맞아. 프라이드 오너가 한 말씀 하시죠. 그때 포드 차를 거의 들여다시피 해서 네. 만드는데 처음엔 저는 3도어를 샀었어요. 5도어를 샀었어요. 네. 그러다가 어떻게 레이싱을 알게 돼갖고 3도어가 20kg가 가벼운 거예요. 네. 차 바꿔버렸어요. 근데 정말 한 5년 몇 년 20만 킬로 거의 가까이를 타는 동안 램프 한 2개 갈고 워낙 고장이 안 나서 너무 좋았어요. 프라이드는 포니처럼 얼라이언스가 만들어낸 합작 모델이에요. 맞아요. 네. 설계는 마스다가 있어요. 판매는 포드가 있습니다. 포드에서는 페스티벌하고 페스티벌, 팔렸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네. 마스다에서는 마스다 1212로 팔렸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프라이드로 프라이드, 팔렸죠. 원래 우리나라에서도 페스티벌로 팔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광고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야 작은 차지만 자존심 있게 가자. 프라이드로 바꾼 거죠. 그리고 요 모델이 이제 마스다에서 미국까지 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FMVSS 그 규정에 맞게 만드는 모델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나라 국산 모델에는 FMVSS 규정에 맞는 모델이 없었어요. 이게 FMVSS가 뭐냐면은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스탠다드? 스탠다드. 예.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 뭐 표준 뭐 이런 얘기예요. 그 표준에 도달할 만한 모델이었으니 소형차로서는 얼마나 프레임도 그렇고 내구성이 뛰어났겠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기아에서 이걸 만들었어 하고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 차도 작고 하니까 기대 없이 탔다가 이게 프레임 완성도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핸들링도 좋고 무슨 휠베이스도 짧고 하니까 얼마나 기동성이 좋아요.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차체 그 프레임도 뛰어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장고장도 없고 모든 부품 규격들이 다 미국 기준으로 출시가 됐던 모델이라 그래서 프라이드가 기아의 아주 1등 공신이 된 거죠. 그걸로 인해서 기아가 다시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들을 내기 시작을 해요. 콩코드라는 모델이 또 나옵니다. 네. 참 추억의 단어. 네. 콩코드는 전혀 모르겠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승용차로 최초로 시속 200km를 돌파한 차. 그렇죠. 근데 그 콩코드가 어떤 모델이었냐면 그것도 마스다 모델이에요. 마스다의 그 카펠라 GC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그 모델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마스다의 그 F타입 엔진을 실어서 그대로 낸 겁니다. 마스다의 그 설계 철학도 보면은 유럽 지향의 스포츠 세단들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콩코드가 당시에 굉장히 스포츠성이 좋은 중형차로 맞아요. 정평이 났었죠. 맞아요. 판매는 많지 않았는데 왜냐면 실내 거주성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전문직 종사자, 매니아들, 뭐 매니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변호사, 네. 뭐 의사, 변리사 뭐 그런 사람들이 타던 차로. 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일이 네. 있었냐면 네. 콩코드를 타면 그 당시에 누군가 옆에 분이 콩코드를 샀었는데 시속 200으로 쏘더니 야 200으로 브레이크 밟으려면 저기서부터 밟아야 돼 막 그렇지. 이러면서 자랑질하고 막 그랬어요. 내 차 200km 나간다 이거지. 네. 그 당시 200이면 지금 305보예요. 그러니까. 스코프 터보가 처음 나왔을 때 디지털 계기판에서 올라가다가 205 딱 돼 있는 거 그 숫자만 딱 보여줬어요. 그때 차 좋아하던 남자들이 침을 한 바가지 흘렸다는 거 아니야. 동공 풀려가지고. 200이 거의 마이 숫자처럼 느껴졌죠. 완전히 그냥 뒤통수 맞아가지고 거기에 막 TV 안에 들어가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그 콩코드를 이제 좀 준준형으로 해서 좀 저렴하게
낸 모델이 캐피탈. 캐피탈도 괜찮았어요. 그 베이스로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캐피탈도 내가 샀었잖아요. 캐피탈 전도 나가셨죠? 예. 사진도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좋아하는 그 당시에 남자 200km 이거 보고 침 한 바가지 흘리던 바로 이분이십니다. 산증이 그렇죠. 그 다음에 스포티지라는 모델을 내요. 스포티지라는 모델도 상당히 기념비적인 모델이었죠. 포드랑 같이 개발을 했었는데 포드가 이제 나중에 손을 떼요. 그래서 독자 개발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제 낸 모델이 그 기아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모델이 세피아. 맞아요. 세피아. 이 세피아는 이거 정말 대박 모델이에요. 우리나라 자동차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모델을 3개를 뽑으라면 포니, 그 다음이 프라이드, 그 다음이 세피아예요. 왜 세피아가 그렇게 대단한 모델이었냐? 그 당시만 해도요, 언더바디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프레임은. 그런데 이 세피아는 프레임까지 기아에서 다 만들었어요. 거의 기아에서 자기 독자적인 기술을 만들고 엔진만 마스다에서 가져다 썼다고 하면 될 만한 모델이에요. 왜 기아에서 만들었냐면 사실 이것도 마스다에서 받아서 쓰려고 했는데 이 프라이드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보고 요걸 또 그냥 주면 안 개량을 되겠다. 하고 막 베타도 내고 막 이러니까 마스다가 위기를 느낀 거야. 이놈들 범이구나. 얘들 키우면 난리 나겠다. 그래가지고 플랫폼 좀 줄래? 우리 세피아 준준형 엘란트라 경쟁 모델 만들려고 하니까 싫어, 안 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 우리 스포티지 개발했으니까 요걸 좀 변형을 해가지고 승용차 프레임으로 해서 만들자 한 게 세피아예요. 세피아도 또 그 당시에 차 좋아하는 형편이 아주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꿈의 차였어요. 그럼요. 네. 왜냐면 요즘도 왜 소형차들 그 뒤에 토션빔 달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멀티링크를 단 최초의 준중형 승용차. 멀티링크. 네. 아니 당시에도 멀티링크인데 SM6가 그래서 세피아가 주행 성능이 좋았어요. 그리고 핸들링과 관련해서는 엘란트라보다 한 수 위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엘란트라보다 판매량이 높지 않았던 건 승차감이 좀 딱딱하다는 얘기 들었고 그다음에 실내 공간이나 그다음에 그 당시 기아가 뭐 이런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은 잘 만들었는데 실내 인테리어 조립 품질이 개판이었어. 그리고 또 뻥을 잘 쳐 이 기아들이 가끔 92년도 첫 모델에서부터 에어백 달려있다고 광고를 했는데 에어백이 없어. 나중에 94년도에 그게 장착되기 시작을 했어요. 저도 이제 그 첫 차를 엑셀로 중고를 샀다가 첫 차가 세피아 엑스포팩 1,030만 원 주고 출고를 한 그래서 수동 5단으로 해서 타고 다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세피아가는 95년도 랠리에서 그 WRC에 출전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승도 했었어요. 지금 그 우승하신 분이 아주대학교 자동차 교수님이시죠.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기념비적인 모델이고 이 세피아가 차대를 워낙 잘 만들어가지고 국산 처음 만든 차대였는데도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후속 모델로 계속 냈었어야 되는데 기아가 이제 97년서부터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져서 98년도에 결국 도산하고 현대에 이제 넘어가게 되죠. 프라이드도 그랬어요. 프라이드도 아벨라가 후속 모델이었는데요. 또 역시 마스다랑 같이 세 회사가 얼라이언스 구성해서 만든 모델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차대로 또 신형을 만들려고 했는데 또 끊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드도 비운의 모델이 된 거죠. 근데 왜 경영난을 왜 거친 거예요? 경영량 얘기를 하려다 보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90년대 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차들을 베리에이션을 늘려나가면서 기아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기술의 기아를 계속 고수를 하다 보니까 이미지를 그렇게 끌어나갔죠. R&D 비용을 많이 쓰고 판매가 많이 되는 차들보다는 매니악적인 차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아는 거기에서만 그친 게 아니라 세피아도 컨버터블도 내려고 그랬어요. 컨버터블도 만들어 놓고 기아가 도산을 하는 바람에 묻힌 거예요. 가장 이제 기아가 멋진 삽질을 했던 게 1995년 그게 로터스사의 엘란이라는 모델이 스포츠카 수제 스포츠카가 있었어요. 과거 모델이에요. 그 당시에 팔던 모델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 엘란을 기아에서 들여온 거죠. 라이센스와 생산 설비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산하겠다. 자, 그런데 그 엘란은 수제 스포츠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스포츠 세단이나 스포츠 쿠페 개념이에요. 스쿠프 다르죠. 같은 개념이 아니야. 퓨어 스포츠카예요. 값싼 페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지금 우리는 그 올라운더 플라이라고 그래서 뭐 스포츠도 되고 뭐 세단도 이런 거지만 엘라는 그냥 갖고 노는 차예요. 펀 드라이빙을 위한 퓨어한 순수한 스포츠카입니다. 당시에는 엘란을 끌고 나오면 그렇게 그렇죠. 보는 상황인 거죠. 굉장히 레어하고 퓨어한 스포츠카였어요.
그거를 기아에서 만든다 이렇게 공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아가 스포츠에 대한 어떤 분야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도 정말 제대로 된 스포츠카를 통해서 이름 한번 날리자. 그러니까 엘란이 지금 로터스사가 지금 어려우니까 그 중에서 엘란 라이센싱에서 제대로 된 스포츠카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주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수제 방식으로 제작이 되는 소량 방식이었고 이 앞에 이 외관이 VMRP라는 방식이에요. 찍어 만든 예. 철판 우리가 눌러서 찍어 만드는 게 아니고 네. 그 카본이 비싸잖아요. 거의 그런 식으로 수제 네. 작업으로 다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차인 거예요. 네. 베어링 몰드 린포스트 플라스틱이에요. 형상 기억 플라스틱이라는 건데 말하자면 FRP보다 더 진보된 플라스틱이에요. 합성 플라스틱. 내구성도 좋고 충격 흡수율도 한 보통 그 강에 비해서 아연 강에 비해서 한 3배 높고 이런 소재를 갖다가 외장에 쓰고 있고 요게 이제 카본처럼 충격을 받으면 막 산산이 부셔져 버려요. 그리고 프레임도 그거였어요. 빔 말고 네. 그 위에 얹어놓은 쉘. 아, 쉘. 쉘도 그런 식이었어요. 예. 차대는 알루미늄으로 돼 있다, 엘란이.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연강으로 돼 있고. FR로 알고 있는데 FF예요. 전륜구동 방식이었어요. 과거의 엘란하고 예. 다르죠. 그러니까 예. 그때는 기아에서 만든 거는 예. FF 방식이었죠. 예. 그리고 이제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 세피아에 들어갔던 또 1.8. 예, 그 콩코드에 들어갔던 예, T8D 엔진, 고게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150마력을 냈었어요. 자, 그런데 요게 당시에 만 대를 만들면 원가가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는 차였어요. 거기에다가 특소세 붙이고 세금 붙이고 유통 비용 붙이고 다 붙이면은 한 4천만 원이 원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4천만 원에 팔면 그냥 똔똔이 남지도 않고 뭐 미치지도 않고 딱 그 정도 되는 거예요. 돈 벌려면 한 4,500, 5천을 받아야 되는 차야. 그런데 그 당시에 중형차로 제일 잘 팔리던 소나타가 풀옵션이 1,5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 고급차의 끝판왕이었던 아카디아가 4,300만 원 정도였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4천 넘게 하면 누가 사냐고. 그러니까 기아에서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거 얼마를 받아야 돼? 야, 그냥 한번 이거 테스트로 한번 내보자. 그래도 이 가격이면 사지 않을까 하고 2,750만 원을 낸 거예요. 4천만 원을 받아도 똔똔인데 2,750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기아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해서 사람들이 퓨어 스포츠카의 가치를 알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시장에 딱 냈는데 사람들이 사겠어 안 사겠어? 안 사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그거 살 돈이면은 소나타 거의 2대를 사는데 안 산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재정년에 한몫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1,055대 정도밖에는 못 팔았어요.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는 또 어떤 웃기는 일이 벌어졌냐면 소비자들이 튜브런하고 딱 놓고 봐서 튜브런이 훨씬 좋다. 이렇게 또 엄지를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놓고 보면 활용성이 사실은 TV는 네. 좋긴 하죠. 활용성이. 포르쉐 911하고 제네시스 쿠페 놓고 야 제네시스 쿠페가 훨씬 더 명차야. 이렇게 평가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기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환장을 하게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시대를 앞서간 거야. 나도 그때 엘란 안 샀고 TV는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상징이. 이런 분들이 기아의 엘란은 비운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기아가 저 이제 그 엘란 보면 솔직히 화가 나. 아, 왜 저렇게 멋진 차를 훌륭한 차를 이렇게 들여와가지고 제대로 가치도 평가를 못 받고 타는 사람들 오너들만 알아. 물론 뭐 결함이 많이 있긴 있었어요. 뭐 가오리라고 해서 서브프레임 가오리 프레임이라 그래서 막 찢어지기도 하고 다시 용접해서 쓰기도 하고 또 소프트 탑도 막 질질 새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란에 미쳐서 정말 정성을 많이 쏟았던 차 덕후들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어딘가 소장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10년 이상 앞서간 차였죠. 그쵸. 우리나라 문화, 자동차 문화에서. 그래서 결국은 97년에 이제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가게 되고 IMF로 직격탄을 맞아서 회사 98년도에 이제 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의 51% 지분이 그해 12월에 넘어가고 결국 뭐 2000년도에 다시 분사됐다가 2001년도 4월에 현대 그 자동차 그룹에 완전히 들어가게 돼서 지금 현대로 동아리를 틀고 있죠. 예. 근데 만약에 지아가 그런 삽질 안 하고 R&D 비용이 좀 아껴서 만약에 재정난이 없었으면 네. 지금 현대랑 기아가 독자적이었을 거 아니야 따로따로. 그렇게도 했고 그리고 또 인수하는 과정에서 현대가 인수하지 않았고 다른 제3기업이 인수를 했다면 기아의 그 기술의 기아의 색채가 또 유럽 지향의 핸들링을 중시하는 그야말로 우리 국산차에서 정말 자동차 마니아들에게는 참 꿈과 같은 차들을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제조사로 계속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현대는 팔리는 차에 주력을 하지
마니아들이 열광하는 차에는 그다지 지금에 와서야 뭐 M 브랜드 낸다, 뭐 멜로스터 N 낸다 하지만 10년 전에 현대는 안 그랬거든. 오로지 캐시카우. 지금은 많이 현대도 달라진 거예요. 어쨌든 포텐샤도 기아에서 낸 92년도에 출시를 한 준대형 모델이에요. 그때는 대형으로 나왔죠. 그러게 저는 포텐셜 생각도 안 했는데 포텐셜을 몰아보면 포텐셜가 좁고 길어요. 네네네. 딱 옆에서 보면 길다. 근데 막상 운전해서 핸들을 딱 돌려보면 야, 긴 놈이 말은 잘 잘 듣네. 돌아요. 네. 막 이런 느낌? 예. 기본적으로 마쓰다가 그런 어떤 그 유럽 지향의 몇 안 되는 일본 브랜드예요. 스바루와 함께 매니아 측이 좀 그래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가 단종이 되고 나서 지금 이제 2009년도에 K7이 된 거예요. 그 차가 이런 식으로 개보가 이어진 겁니다. 네. 예. 그 차의 상위 버전으로 해서 엔터프라이즈라고 나왔어요. 이것도 마쓰다의 센트라라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루체이의 후속 모델로 센트라를 냈는데 그 모델을 또 가져와 가지고 대형 모델의 엔터프라이즈를 만든 겁니다. 그 차가 지금 뭐가 됐을까요? 나이? 그렇죠. K9으로, K9으로 이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중간에 오피러스가 하나 꼈는데 오피러스는 이제 준대형 모델이니까 애매한 거였죠. K5에 그 해당하는 모델은 뭐였을까요? 크레도스라고 들어봤어요? 잘 몰라. 기아 진짜 네. 기아 옛날 차 1도 모른다. 크레도스라는 모델이 이제 기아가 도산하기 직전에 출시가 됐는데 괜찮은 차 IBM이 있어요. 윈도우 만들고 나서 기아가 말을 한 게 그래도 도스야. 이 차도 마쓰다의 크로노스라는 모델을 그대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크로노스가 이제 신화에 나오는 신이름이잖아요. 그런데 크레도스가 신뢰라는 뜻인데 그게 그 당시에 기아의 사운이었어요. 그 이름이 비슷하니까 거기다 이름을 그냥 그게 크레도스라고 하자. 알려지기에는 뭐 페라리에서 튜닝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루머고 로터스에서 튜닝을 했습니다. 핸들링을. 그러니까 로터스에 그 외주를 줘가지고 핸들링을 튜닝할 정도로 기아에서는 기본기를 중시 여겼죠. 그 모델을 출시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기아가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가고 도산하는 바람에 굉장히 막 할인을 막 해서 판매를 하는 그래서 비율의 모델로 남아 있죠. 그리고 이제 기아가 현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2005년도에 그 총괄 디자인 총괄인 피터 슈라이어가 영입이 되면서 현재 K 시리즈가 정립이 된 거죠. 그래서 3, 5, 7, 9 그리고 98년도에 이제 카니발이라는 차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소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시드라는 모델이 유럽에서는 굉장히 인기 기아 있습니다. 시드. 예, 그래서 기아가 원래 성격 자체가 유럽 지향의 소형 핸들링 좋은 차들을 많이 잘 만드는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아 시드는 유럽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남미라든지 러시아 쪽에는 현대보다 기아가 훨씬 더 브랜드 밸류가 높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예. 그리고 현재 뭐 기아나 현대나 뭐 그놈이 그놈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대로 해서 묶여져 있기는 하는데 뭐 회사는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판매라든지 유통은 다 별도로 되어 있고요. 그냥 뭐 남양연구소라든지 뭐 R&D 뭐 이런 것들만 공유를 하고 플랫폼 가져와서 뭐 최종적으로 상품화해서 만드는 거는 이제 독자적으로 하고 있어요. 같은 어떤 그 소속이지만 색채는 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현대의 입김이 많아요. 현대 입김이 많고 또 현대나 플랫폼을 받아다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성격이 아주 다르지는 않죠. 예, 그래서 오늘날의 기아가 그런 식으로 해서 발전을 해왔고 앞으로 이제 바라는 게 있다면 너무 한 브랜드에서 묶여져 있어서 같은 어떤 컬러를 내기보다는 좀 더 특색 있는 컬러를 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인데 점점 이제 가면서 그 기아만의 색깔이 점점 희석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하죠. 그 이번에 그 셀토스라는 정말 디자인 힘 빡 주고 그 젊은 친구들에게 컬처, 자동차 컬처라는 것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특색 있는 모델이 나와주는 건 되게 고무적인 일입니다. 모하비. 예, 모하비 마스터피스도 그 전통을 이어가서 바디온 프레임의 정통 SUV로서 남아준다고 하니 이런 것들이 사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해주는 컬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점 기아만의 색깔을 찾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이게 또 한 회사로 묶여져 있어서 그 다음에 지금 소렌토, 뭐 스포티지 뭐 이런 데서 이제 에바가로 문제들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결국은 같은 산수법을 먹고 있다는 게 에바가로 나오니까 현대기아차 다 나오잖아. 여기저기서 뭐 펠리세이드도 나오고 뭐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독립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좀 소비자들하고 소통을 좀 긴밀하게 하고 소비자 지향적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발생했을 때 이걸 적극적으로 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뭔가 상품의 가치 이상의 것을 돌려주고자 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결국 신뢰를 쌓아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가장 기업 입장에서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치거든요. 맞습니다. 또 하나 바라는 거는 로고가 너무 좀 그래요. 다 된 디자인에 기아 로고 뿌리기라는 말이 있어요. 맞아. 네, 그래서 아쉽죠. 디자인을 이번에 그 2019 그 서울 모터쇼에서 우리 컨셉트가 나와 있는 그 산뜻한 로고 있잖아요. 그런 방식의 로고만 돼도 평가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로고는
뭐랄까요, 조금 특색도 너무 없고, 뭐 삼각뼈라 그래서 뭐 대단한 디자인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뭐 기업의 밸류라든지 헤리티지, 뭐 히스토리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로고를 빛나게 하는 건 맞는데 지금은 너무 좀 없어 보이니까 요거를 좀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세련된 디자인으로. 쌍용은 원래 네. 역사가 좀 깊어요. 네. 이게 이제 1954년도부터 시작이 된 브랜드인데 쌍용이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라 이 모태가 모태가. 두 역사로 나눠야 돼요. 이 쌍용의 모티브가 된 기업인 하동환 제작소, 하동환 자동차 공업소가 시작이고, 그 다음에 1986년도에 하동환 자동차 공업소가 동아자동차로 사명을 바꾼 다음에 그걸 인수를 한 쌍용. 쌍용 하면은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에 하나였고, 그쵸. IMF 때 공중분해된 그렇지. 대표적인 기업이었어요. 1996년까지만 해도 연 매출 25조 정도 규모였고요. 재계 5에서 6위 정도 되는 정말 대단한 기업이었는데, 오너가 취미생활과 기업 운영을 구분을 못해서 망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 그래요? 자동차에 너무 집착을 하는 나머지 쌍용에는 우량 기업이 많았어요. 특히 쌍용 시멘트, 정유, 제지는 경기를 타는 그런 직종이 아니었고, 해운도 그랬고요. 쌍용 건설, 그 다음에 쌍용 투자금융, 쌍용 컴퓨터 정보통신, 쌍용 생명, 지금 뭐 흥국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쌍용 무역, 지금 뭐 GS글로벌로 바뀌었죠. 그래서 계열사들이 전부 다 알짜 사업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때 회장이었던 김석원 회장이 소문난 자동차 광이었거든요. 완전 차덕후였는데, 그 하동환 제작소가 1954년도에 하동환이라는 분이 설립을 하셨는데 25살에 설립을 했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기술이 탁월했던 분이라 그걸 설립을 하고 나서 1962년도에 동방 자동차 공업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하동환 자동차 공업이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때 당시에 베트남과 보르네오에 버스를 수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름 실력을 쌓아오다가 1968년도에 그때 당시 우리가 그 현대 역사에서도 짚었었죠. 그 상공부가 이 자동차 장려 사업 한다고 이렇게 막 계열화 시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넌 여기 들어가, 넌 저기 들어가 막 저기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하동환 그 자동차 제조소보다는 그 신진 자동차라고 SUV를 생산하던, 그리고 버스하고 상용차를 생산하던 그런 기업이 있었어요. 그 회사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강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1975년도에 난 나와서 나 독자적으로 할래. 그리고 다시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신진자동차는 SUV 명가로 활동을 했고, 하동환 제작소는 동아자동차 주식회사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독자적인 노선을 걷다가 1974년도부터는 아메리칸 모터스라는 회사랑 합작을 해요. 근데 아메리칸 모터스에서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었던 품목이 지프예요. 그 유명한 지프. 지프 하면은 지금 클라이슬러 집, 뭐 체로키, 뭐 랭글러, 루비콘 뭐 이런 거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게 1980년 중반에 클라이슬러로 아메리칸 모터스가 합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클라이슬러로 생산이 되는데, 그 아메리칸 모터스에서 찝을 위탁 생산을 신진 자동차를 통해서 해서 1974년도에 부산에 찝 공장을 세워요. 그게 신진 찝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팔고 있다가 1979년도에 이 신진 찝이 찝을 만들어서 리비아에 수출한 거예요. 근데 리비아는 공산국가였잖아요. 그 당시에는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협력을 한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정치적으로 용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 정부에서 압력을 주니까 아메리칸 모터스에도, 야, 공산주의에다 차 팔아먹는 너희들하고 우리 협력할 수 없어. 너희들 라이센스 이제 쓰지 마. 찝이라는 브랜드 못 쓰게 할 거야. 그래서 신진자동차가 결국은 1979년도에 그런 일이 바탕이 돼가지고 사명을 거화로 바꾸게 돼요. 거화로 바꾸게 되고, 그 다음에 1983년도부터는 찝이라는 명칭을 쓰질 못하니까 코란도라는 명칭을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코란도가 그렇죠. 나왔군요. 리비아에 수출을 하는 바람에 찍혀서 라이센스를 찝을 못 쓰게 되니까, 그래 우리 이름 만들어서 하자. 그래서 코란도. 코란도가 무슨 뜻이냐면 코리안 캔두. 한국인도 할 수 있어. 네. 그걸 합쳐서 코란도라고 부르는 이름 거예요. 참 잘 지었네요. 이름 잘 지은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인도 할 수 있어. 네, 저스두이. 거기에서 나이키가 영감을 받았나? 비즈니스 세계가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뭐 적도 없고 동지도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먹고 먹히는 정말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그래서 하동환 제작소가 동방자동차공업을 설립을 인수를 해서 하동환 자동차 공업소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게 또 신진자동차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진자동차가 아메리칸 모터스랑 잘해서 찐 빨아먹고 있다가 1983년에 코란도라는 명칭을 만들어가지고 잘하고 있었나 싶은데 1984년도에 경영위기가 와가지고 인수가 돼버려요. 그 인수한 사람이 하동환 씨예요. 네. 다시 이제 자기를 인수했던 회사를 다시 자기가 인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동차를 동아자동차라고 이름 명을 바꿔요. 그래서 한동안 또 동아집, 동아코란더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쌍용이 하동환 자동차 공업소를 시작을 해서 SUV용가 그래서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84년서부터 영업을 잘 하고 있다가 1986년도에 이제 하동환 회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이 하동환 회장은 경영 철학이 굉장히 뚜렷한 분이었어요. 차입을 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거는 나는 원치 않는다. 근데 자동차라는 게 부품 집약적 사업이고 굉장히 이제 물적 자원이라든지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개발비나 이런 것들이 투입이 많이 돼야 되는데 돈을 안 빌리고서 사업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여력이 있어서 개발을 충분히 자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회사에 넘기자. 그게 쌍용에 넘깁니다. 그래서 쌍용이 된 거예요. 그 쌍용이 1986년도에 하동환 자동차 제작소부터 시작된 그리고 신진자동차 거화 동아자동차로 연결되는 그 계보를 86년도에 딱 흡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쌍용이 지금 우리는 자동차 SUV의 명가야 이렇게 딱 된 거죠. 그러니까 하동환 제작소에서 1963년도부터 픽업을 만든 그 전례가 있어요. 그 새나라 자동차라 그래서 이 닛산 썬더버드의 HMH라는 모델이었을 거예요. 그거 라이센싱 모델로 보이시는데 그 새나라 자동차 뒤를 이렇게 짐칸으로 만들어 가지고 픽업을 최초로 63년도에 제작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픽업 제작한 지 그거까지 다 합치면은 한 55년이죠? 네. 10년이 안 되죠. 네, 한 55년, 56년 픽업에 대한 역사가 좀 있어요. 그 뒤에도 신진자동차에서 코란도 픽업을 또 생산을 했었어요. 70년대. 1호 픽업이 뭔지 알아요? 대한민국 제1호. 포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욕하는 거 아닙니다. 시발 자동차예요. 시발 자동차예요. 씨발이었어요. 시작된다. 시작된다. 출발이 이제 시발점이다 할 때 스타트. C가 아니라 양PD 자꾸 C라고 하는데 평소 언어 습관을 여기다 적용하. 어쨌든 그건 2대밖에 생산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양산차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데 그게 제 1호였고 제 2호가 이제 픽업이 근데 왜 2대밖에 생산 못했어요? 드럼통 펴가지고 수제작을 한 건데 뭐 몇 대나 만들었겠어. 네. 그렇게 해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자동차 역사는 짧지만 나름 뭐 이렇게 종류별대로 이렇게 나름 역사를 찾으십니다. 쌍용의 또 그 역사를 하다 보면 쌍욕이 나오실 만한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쌍용은 1939년도에 대구의 금성재벌이라고 불렸던 김성곤 씨가 설립한 회사예요. 왜 대구 재벌이라고 불렸냐면 대구 방직, 대구는 그 섬유 사업, 뭐 면 방직 이런 사업으로 큰 도시예요. 그래서 그 지금도 당시에 섬유공업이 우리의 주력 산업이었던 시절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새로운 사업 하시는 분들 많아요. 양 PD가 영월 출신이라 그랬나? 네. 영월군의 쌍용리라고 있거든요. TMI. 네. 진짜 출생 TMI. 영월군의 쌍용리라고 가봤어요? 알죠. 네. 시멘트도 엄청 크게 그렇죠. 네. 거기가 쌍용의 본고지예요. 거기에 시멘트 공장이 우리나라 최초로 생겼어요. 그래 엄청 크게 네. 했어요. 거기 엄청 커요. 그러니까 거기 쌍용리에 1962년도에 시멘트 공장을 세워요. 그래서 쌍용이라는 지명을 따서 쌍용이 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종합적인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한 게 쌍용 시멘트부터입니다. 그래서 쌍용 시멘트, 정유, 해운 사업을 60년대에 전방위적으로 펼쳐요. 근데 이 김성곤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이랑 절친이에요. 대구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군부 정권의 재정위원장을 맡고 있었어요. 재정위원장 그때 당시면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이렇게 헌금, 정치 헌금 줘 하고 모금하는 모금책이었기 때문에 진짜 권력자 중에 권력자이죠. 거기에다가 기업 총수기도 했고 대구 문화방송 사주였어요. 그러니까 권력, 언론, 기업 다 갖고 있는 거야. 무서워라. 무서울 게 없는 거야 이 사람은. 네, 그래서 정말 무시무시한 권력을 휘두르던. 지금 대구 문화방송은 1980년에 언론 통폐합으로 이제 문화방송으로 편입이 됐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언론사 사주만 해도 대단했는데 세 가지 정치, 경제, 언론까지 다 쥐고 있는 거야. 그래서 1975년도에 사망할 때까지 엄청난 힘을 휘두르고 있다가 뭐 꿀 사업은 다 한 거죠. 중공업, 뭐 제지, 정말 돈이 되는 건 다 한 거예요. 그러다 1975년도에 사망을 하고 나서 이제 아들 장남인 김석원 씨가 이제 회장이 됩니다. 2대 회장이 되는데 재벌 2세들 중에서 차덕후들이 많아요. 왜? 환경이 되니까. 그렇지.
그치. 집안에 돈이 젊을 많으니까. 때부터 차를 즐길 어.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남들은 뼈 빠지게 몇 년 벌어서 살 거를 이 사람들은 그냥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몇 대 줘봐. 이게 되잖아. 그러니까 차 덕후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지. 이 김석원 씨가 소문난 자동차 덕후예요. 조당적 광이어서 1986년도에 야 우리가 자동차 업계를 또 한번 뒤집어 놓자. 그래서 동아자동차 인수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한번 가보자. 그 진도모피라고 왜 모피 만들던 회사 있잖아요. 진도모피 알아. 진도모피. 그래서 1980년도에 진도모피의 김영철 회장도 소문난 차덕후거든요. 엄청난 차덕후였는데 그 영국의 펜더 웨스트 윈즈라는 회사가 있어요. 펜더 웨스트 윈즈는 스포츠카를 생산하는 그 영국 회사였는데 1970년대 후반에 이미 망했어요. 법정 관리에 있는 회사인데 그걸 덥석 산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서 야 내가 여기에서 나오는 스포츠카를 칼리스타라는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서 팔아봐야지. 자동차 사업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생산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모르겠어요. 재벌들도 뭐 동호회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차덕후들끼리 또 모이겠지. 그래가지고 그러겠죠. 몰라도. 또. 뭐 이렇게 또 그 바지락 칼국수 먹으면서 얘기를 그러니까. 했겠지. 그러면서 야 내가 이거 하려고 보니까 이게 뭐 방법이 없어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나 자동차 인수했는데 그거 나한테 팔아요. 그걸 살래요? 이래가지고 쌍용의 김석원 회장이 이걸 산 거예요. 근데 이제 김석원 회장은 이제 돈이 좀 더 있으니까 야 이거를 성산 설비를 다 들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전방위적으로 한번 생산을 해보자. 그래서 1992년서부터 생산을 해요. 목표를 세워요. 내수 100대, 그 다음에 수출 200대에서 300대 판매하겠다. 94년도까지 생산을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76대밖에 못 팔았어요. 아이고. 왜냐면 2인승 스포츠카였고 그게 1930년대 제규어 SS100 모델을 오마주한 모델이라 굉장히 클래식해요. 디자인이. 근데 3,300에 3,800에 팔았는데 그때 당시에 3,300에 3,800이면 소형아파트 전세금 어떤 미친 사람이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2인승 스포츠카를 사? 시장에서 그걸 받아줄 네.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죠. 이게 이런 거야. 서민들은 3,000원, 4,000원짜리 식사를 대중 식사라고 해서 먹는데 3만 4만 원짜리면서 오늘 싸게 잘 먹었다. 그렇죠. 뭐 이러는 그런 거야. 거지. 내가 해외 나가서 푸아그라를 먹어보고 캐비아를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야 내가 이거 나가면 한 20만 원 되는데 국내 들어와서 한 5만 원에 팔면 이거 정말 개떼같이 달려들 거야. 이게 웬 떡이냐고 사 먹을 거야? 그리고 와서 내면 누가 사 먹어? 그러니까. 그래. 그 시커먼 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캐비어 과자에다 얹어주면 이거 털어내고 먹는단 말이야. 왜 때가 묻었어. 이러던 시절에 스포츠카를 3,300에 3,800 2인승을 팔겠다. 이게 너무나 서민들하고 이게 정서가 안 맞는 거야. 89년도에 코란도 패밀리라는 걸 내요. 유명하죠. 네, 코란도 패밀리. 근데 나름 잘 팔렸어요. 나름 잘 팔렸는데 뭐 디자인도 나름 괜찮고 그래서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1992년도에 큰 폭탄 하나 맞아요. 무슨 폭탄이냐면 현대 전공에서 파제로를 들여와서 갤로퍼로 파는 거예요. 네. 갤러퍼 맞아. 미쓰비시 파제로 하면 유명하죠. 미쓰비 오늘날의 미쓰비시는 별 볼일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특색 있는 제조사이고 기술력으로 선도하는 업체 중에 하나였어요. 그걸 딱 들여오니까 코란도 패밀리랑 경쟁이 한다는 거야. 디자인, 편의성 뭐 다 경쟁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풍전등화가 된 것이 이제 뭐 코란도 패밀리 이제 다 팔아먹었다 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코란도 패밀리가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스즈사에서 엔진을 받아다가 썼는데 처음에는 이제 2.9리터 엔진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사비 1A라는 모델인가요? 그걸 썼는데 요게 이제 이거 너무 과하다 엔진이. 그래서 배기량을 줄여가지고 그 좀 낮췄어요. 근데 그거를 대우에서 이제 또 라이센스 생산을 한다고 이제 바네트 엔진이라고 생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쌍용은 대부분 이제 기업 분위기가 뭐였냐면 될 수 있으면 국산품으로 다 하자. 지금도 그래요. 쌍용은 될 수 있으면 국내 업체에서 이렇게 생산하는 거를 위주로 해서 차를 생산하자 이런 주의인데 대우중공업에서 생산하는 바네트 엔진을 그러면 이스지에서 공급받지 말고 거기서 공급을 받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또 대우에서 파업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푸조에서 막 급조를 하고 엔진이 같은 차인데 4개가 들어가 버리는 서로 다른 엔진이. 네. 그러니까 AS가 막 난리가 난 거지. 그 뭐 정비소에서도 뭐 고칠 수도 없는 막 그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야 총체적인 난국인데 어떡하냐. 그때 당시에 갤로퍼를 씹어 먹을 만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게 무쏘. 무쏘. 이스즈라든지 후지중공업도 맨날 가서 벤츠하고 야 우리랑 좀 협력하자. 일본에서도 맨날 손 벌려고 그랬는데 꿈쩍도 안 했어요. 근데 그 벤츠가 신생 기업에다가 뭐 자동차 생산 경험도 없는 쌍용에다가 엔진과 변속기 차대까지 줘버린 거야. 줬어요? 프리미엄 브랜드도 좀 이게 판매 대수 매출이 높지가 않으니까 이 판매 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개도국에 좀 싼 차 파는 건데 개도국에 싼 차를 어떻게 팔 거야 메르세데스 벤츠가 못 팔거든. 이걸 위탁 생산하는 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벤츠 비아노의 초기형 모델의 그 벤이 있었는데 그 벤을 쌍용에서 위탁 생산해 준 거야. 이스타나로. 이스타나. 네, 그래서 그 이스타나가 동남아시아라든지
궤도국에. 그게 원래 벤츠 옛날 플랫폼인데 그 차를 만들어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나가니까 벤츠는 이제 없어져야 될 플랫폼인데 거기에서 땡큐지. 라이센스로 또 달라는 대로 주니까 땡겨온 거야. 그러니까 쌍용이 말하자면 말 잘 듣는 말하자면은 그냥 계열사 아닌 계열사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안 주던 엔진을 준 거예요. 그리고 쌍용에게 되게 잘해줬어요. 그때 당시에 공급했던 엔진 그 OM601, 602 엔진, 특히 602 EL 엔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현역으로 쓰는 엔진이었어요. 벤츠가. 그 다음에 그 W124 E 클래스를 체어맨 바디를 줬는데 그 바디를 줬을 때도 단종된 지 2년밖에 안 됐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사고를 준 게 아니라 그치. 단종이 됐지만 뭐 그래 이거 쓰면 괜찮아 할 때였어요. 괜찮았어요. 그래서 광고도 막 무스 광고. 그 벤츠 엔진이다 막 그랬었죠 네. 옛날에. 무쏘는 벤츠 엔진이다. 못 쓰는 걸 준 게 아니라 충분히 쓸 수 있고 경쟁력 있는 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경쟁력이 네. 남아 있는 상태에서 준 거예요. 다들 놀란 거예요. 와 벤츠가 변속기도 주고 엔진도 주고 맞아. 플랫폼도 주고. 맞아. 그 당시 W124는 이 변넷 열고 수류탄 넣고서 터트렸는데도 시동이 걸릴 정도로 과잉 품질이다. 이거는 너무 이거 과하다. 이 품질 이게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 OM602 EL 엔진은 100만 킬로 무보링 엔진이라는 그 명성이 있었던 실제로 601 그 밑에 버전 2300cc 그 엔진을 가지고 한국도로교통공사가 88만 킬로 무보링 기록을 세운 적도 있어요. 그 차 아직도 유명해요. 물론 그 엔진이 그렇게 내구성이 좋았던 게 그때 당시에 이제 과잉 품질 얘기가 오고 갔었던 시절이기도 하고 또 논터보예요. 당시에는 그 디젤 엔진 커먼 레일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터보 차저를 걸지 않고 자연흡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내구성이 좀 좋았죠. 지금은 아마 그렇게까지는 뭐 개런티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엔진을 받아다가 무쏘를 딱 발표를 하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그러네. 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차가. 근데 무쏘가 초기에는 이제 품질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도색 불량, 뭐 이렇게 철판이 우는 문제, 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이제 수송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뭐 소음 줄인다고 케이블 방식으로 했었는데 여기 케이블이 잘 끊어졌어. 그리고 요게 케이블이 불량이 나면은 이제 막 널뛰는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생겼고. 하여튼 뭐 초기에는 품질 문제가 많았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2900cc 모델을 주력으로 해서 뭐 TDI 터보가 들어가 있는 2.9 모델도 나오고 그다음에 3.2 모델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무쏘가 나오면서 유명해진 게 또 그 각종 랠리에서 파리 다카르 맞아요. 랠리에 3년 연속으로 무수 들고 나갔잖아요. 완주를 했던 최고 속력은 파리까지. 그 전에 코란도 패밀리를 가지고 갔었던 파리를 한 적도 있는데 무쏘가 나와서 이제 3년 연속으로 참가를 해서 파리 다카르 랠리는 완주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지옥의 랠리라 그러거든. 뭐 참가한 모든 대회에서 다 완주를 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고 또 다른 뭐 아르헨티나 랠리라든지 파라오 랠리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는 우승도 하고 그리고 그 뭐 대륙 횡단 같은 거 남극 탐험 무슨 뭐 중국 대륙 횡단 뭐 이런 것들도 막 실시하고 굉장히 그런 그 성적들을 많이 거뒀어요. 맞아요. 르망 24시에도 출전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팬더사의 스포츠카를 튜닝을 해가지고 M111 엔진을 이제 터보차저 가레 터보 얹어가지고 튜닝해서 내보냈는데 성적은 예선전이 다예요. 이 터보차저에 돌멩이가 들어가서 더 이상 하지를 못했는데 우리나라로서는 최초. 그리고 대단한 거죠. 그 당시에 르망이면은 자동차 성직 뭐 아우디라든지 뭐 이런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참여하는 건데 쌍용 차 만들지도 얼마. 그러니까 김석원 씨가 얼마나 차 덕후였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SUV 하면 무쏘 이상 없잖아 또. 그 옛날 당시에는 분들은 그랬어요, 진짜로. 그 호텔 가면은 유일하게 벨보이가 문 열어주는 초창기에 그 CF 보면은 재밌는 CF 많아요. 그 콤프레서가 이렇게 달려가 나가는 무쏘가 순수 우리나라 말이거든. 처음에 출시될 때 벤츠 엔진 벤츠 변속기라는 면에서도 화제가 됐지만 사륜 구동 전환할 때 그 당시 갤로포는 사륜에서 2륜으로 갈 땐 차를 세웠어야 돼요. 사륜에서 다시 2륜으로 바꾸려면 후진 기어놓고 후진했다가 가야 돼요. 그래야 바뀌어요. 왜냐하면 갤로퍼는 미쓰비시 트랜스포케이스를 탑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파트타임이. 더한 시절에는 이제 휠허브에서 그쵸. 이거를 바꿔줘야 돼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갤러퍼 때 휠 차에 안 내려도 된다고 강조했던. 예, 그 갤로퍼는 이제 그거까지 내리진 않았는데 멈춰서 써야 돼요. 근데 무쏘는 보고 언어제 트랜스포케이스를 탑재를 하고 있었는데 얘는 달리면서 60에서 70km를 주행하면서 2륜과 4륜이 전환이 돼요. 물론 얘도 4L에서는 멈춰서 해야 되는데 달리면서도 2륜, 4륜이 전환되니까
무쏘는 달리면서도 이륜사륜이 조종됩니다. 뭐 이걸로 광고를 엄청 했죠. 그래서 무쏘가 그런 식으로 해서 히트를 치고 네. 그 무쏘가 이제 렉스턴이 되고 렉스턴이 뭐 지금 이렇게 쭉 온 거예요. 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쏘의 상위 모델로 렉스턴을 런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쏘의 계보는 이제 카이런이 있는다. 뭐 이렇게 그건 내부적인 얘기예요. 네. 예, 코란도의 모델은 뭐 또 액티언이 있는다. 뭐 이런 그 계보가 있어요. 그리고 1996년도에 코란도가 다시 나와요. 2세대 코란도가. 그것도 굉장히 히트를 했어요. 네. 그러면 쌍용이 망하지 않아도 될 만한데 왜 망했느냐? 이게 자동차 사업에 너무 과도한 돈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다음에 메르세데스 벤츠에게 얼마나 돈을 많이 퍼줬는지 모르겠는데 네. 1992년도부터 누적 적자가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쌍용이 자동차를 빼고는 거의 다 흑자였고 시멘트, 제지, 정유 뭐 이런 사업은 그냥 돈을 막 벌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만 빼면은 지금까지도 아마 망하지 않았을 건데 자동차가 모든 기업을 다 위기에 빠뜨려 버린 거예요. 아유. 재벌 2세가 자동차에 빠져가지고 취미생활하고 기업을 구분을 못해가지고 전 그룹이 다 풍비박산났어요. 1997년도에 결국은 이제 쌍용 자동차 위기가 오니까 이걸 팔아야 되겠어요. 그 어디에서 이걸 살 거야? 그 당시에 삼성자동차가 자동차 사업 할래 하고 기웃거리던 시절이었는데 삼성자동차는 보니까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안 살래 한 거예요. 대우는 딱 보니까 답이 나오잖아. 대우가 야, 다 쓰러져 가는데 그 전당포 산하의 릭처럼 반값 신공이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이고 있다가 뭐가 터졌어요. IMF가 터진 거야. 그래서 모든 게 다 이제 끝장이 난 거죠. 그러네. 그래서 쌍용그룹 전체가 다 공중분해가 돼버린 거예요. 아유. 그래서 그 우량 기업들이 뭐 쌍용 정유는 이제 현재 S-오일이 돼버렸고 쌍용 무역은 지금 GS 글로벌로 가 있고 SOL 쌍용이군요. 네. 그 다음에 쌍용 건설은 아직도 그 김성건 회장의 차남인 김석준 회장이 경영자로 있는데 오너가 아니에요. 두바이 펀드에서 지금 그 취재 주주로 있어요.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아, 네네. 네, 거기 수영장 되게 멋지잖아요. 그거 쌍용 건설이 한 거예요. 어. 쌍용 건설이 아,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건축한 겁니다. 그 쌍용 건설 작품이에요. 그래서 건설사는 지금 잘 살아있긴 있는데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냥 경영만 하는 예, 그렇게 돼버렸고 연매출 25조의 재계 6,7위가 그런 식으로 작살이 난 거예요. 1998년도에 대우의 헐값으로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매각이 됩니다. 근데 대우도 1999년도에 공중분해가 돼버렸어요. 아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대우 시절에 그 3분할 로고 하면 아주 극혐하거든. 그래가지고 디자인 다 망가지고 그 로고 그 그릴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대우로 넘어가면서 품질, 서비스 뭐 이게 다 엉망이 돼버린 거야. 네. 네, 그리고 대우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회생 절차를 밟아가지고 어떻게 살아나나 했어요. 그리고 97년도에 체어맨을 또 출시를 하거든요. 체어맨이 그 W124 모델을 그대로 갖고 와서 껍데기만 바꾼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정말 그 실제로 디자인도 벤츠 디자이너가 그때 수축 디자이너가 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하면 잘 팔릴 거야 하면서 대한민국에 그때 당시에 F 세그먼트의 대형 세단이 없었는데 딱 등장을 해가지고 파란이 일어났죠. 그런데 쌍용은 망하고. 에이. 그러니까 결국은 2004년까지 어떻게든 회생을 해보려고 하다가 중국 자본이 그때 막 밀려오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다가 이제 상하이 기차가 우리가 사겠다, 우리가 살리겠다 그래가지고 뭐 전략적인 투자도 약속하고 했었는데 그때 상하이 기차로 넘어가면서 쌍용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기술 낯발리고. 그때 같이 중국 기업에 넘어가서 망가진 데가 하이디스라고 예, 현대 그 LCD 사업부가 완전히 또 가가지고 작살이 납니다. 완전히 기술만 다 빨리고 빨대 꼽아가지고 다 투자는 하나도 안 하고 방치를 해두고 그러니까 아주 중국의 인수합병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 그래서 중국에 넘어가면 이렇게 비참한 꼴 난다. 그러니까 잘 지켜야 된다. 그 말이 그때 돌리기 시작했고 쌍놈 자동차, 짱용 자동차 이런 얘기들이 짱용. 많았어요. 예. 그리고 나서 2008년에 그 미국의 서브프라임 무기지론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막 흔들릴 때 뱉어내요. 그 상하이 기차도 자금이 딸리니까 힘든 시절을 2년 동안 보냅니다. 그러다가 르노 삼성에서 우리가 쌍용 데려갈래 하고 군불만 지피다가 결국 인도 마인드라로 넘어가요. 쌍용 자동차의 역사를 보면 격변하는 우리나라의 그 근대사를 그러게요. 참, 초격해놓은 것 같아요. 참 고생 많이 했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진짜 그리고- 격변의 쌍용. 네. 대기업의 문어발 겨냥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 다음에 오너가 전문성이 떨어지고 취미와 사업을 구분을 못하게 됐을 때 어떤 비극적인 결말이 일어나나. 그리고 정부에서 기업 간의 인수합병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를 하게 되면 그 근로자들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나.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줬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격변 종합 세트야, 쌍용이.